얘들아, 오늘은 이제 사회 7이랑 사회 8을 봐야 되는데 뭐 매번 그렇지만 얘도 좀 어려웠어. 사회 7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사회 8이 나도 이제 처음 딱 읽자마자 느낌이 든 게, 아, 얘는 참 문제로 내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물론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다른 지문보다는 어려웠어. 그래서 수능 특강 1부터 13인가 까지 중에 한 어려운 거 3개 뽑으라고 하면 얘를 넣을 정도로 꽤 어려운 지문이었거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정리를 같이 해봅시다. 우선 사회 7부터 보자. 사회 7. 자,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매체란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나 수단이다 하고 있지. 이게 이제 매체의 정의인데 이 글의 주제 자체가 미리 등장을 했지 매체에 관한 거라는 거야 지금. 자, 여기 이에 따르면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를 우리 귀에 전달하는 공기 또 음성의 정체를 분석하도록 뇌에 전달하는 귀도 일종의 매체다 하고 있지. 그래서 정리한다. 곧 총정리 매체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이 글에서 말하는 매체의 정의가 쭉 나왔었지. 다미줄 쳐보자 얘들아. 우선 사전적으로 매체는, 그리고 그 밑에 곧 매체란 한 번 더 매체의 정의 나오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매개체. 됐나?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물론 얘가 이제 정의가 나왔지만은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는 맥클루언의 의견이지. 그런데 역접이 나오면서 매체학자인 이 맥클루언이라는 사람은 매체에 대한 이런 기존 인식이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체크해볼게.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피상적이라는 말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하면은, 피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물의 본질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맥클론이 하는 말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매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겉으로 딱 보여지는 그 기능만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는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작용을 유발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해서 또 지만이라는 역점 나왔지. 그래서 앞에 갈로 쳐볼게 얘들아.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작용을 유발하여 의사소통에 활용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도구가 아니라, 뒤에 중요한 말 나오지.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봤다. 됐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 좀 찾아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 유발해서 의사소통하는데 활용이 된다 이 말이 여기에 나온 말이지. 얘랑 얘 같은 말이야.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것도 인정을 하는데 플러스 한 개 더의 기능이 있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매체가 없으면은 맥클론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해됐나? 그래서 따라서 그는 연설이나 편지처럼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옷, 집, 과학, 철학, 회화, 음악 등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서, 따라서 뒤에 밑줄 쳐볼게. 따라서 연설, 편지처럼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 글뿐 아니라 그 뒤에 옷, 집, 철학, 뭐 음악 등등도 간접적인 것도 말이야 매체가 될 수 있다고. 간접적인 것도. 요것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물론 이게 말을 던지거나 또는 이제 신문에 글을 써서 상대방한테 주거나 편지를 쓰는 거는 당연히 그건 매체가 되겠지. 하지만 맥클루언은 어떤 것도 매체라고 하냐면 간접적인 것도 매체가 된대. 예를 들어볼게. 옷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얘들아, 어떤 사람이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까만색 넥타이에 까만색 양복을 입고 조금 우울한 표정으로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아, 이 사람이 뭔가 상을 당했구나, 누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 상가집에 갔다 왔구나, 장례식장 갔다 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어떠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는 거지,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맥클론이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야 지금. 이해됐지? 그 다음, 그리고 이런 매체에 의해 인간의 사고가 결정이 되고 인식체계가 바뀌며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 중요한 말이다. 갈로 쳐볼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별표도 받고. 이유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비문학 글이 이런데 얘들아, 어떤 비문학 글에서 1단락의 마지막 문장 쪽 있지, 그러니까 1단락이 있으면 끝부분 쪽에 나오는 문장들은 그 글이 전개될 본론의 그 전개 방식 또는 이제 본론에 나올 내용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인식 체계가 바뀌며 인간 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까지 읽으면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본론에서 다루겠다는 거야. 그래서 2단락 보시면 3단락 인식 체계 바뀌는 거, 4단락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가 변화되는 게 나올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애초에 개괄적으로 보여준 거야 지금. 뒤에 매체는 메시지이다라는 그의 말에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담겨 있다 적혀 있지. 여기서 말하는 여기 있는 그 매체는 메시지다 있지. 우리 보통 메시지라고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 메시지는. 근데 이제 기존의 그 매체에 대한 생각에서는 매체는 그냥 뭐다?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 이게 특정한 뭐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게 아니란 말이지. 하지만 맥클루어는 매체가 곧 메시지래, 매체가 곧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 그래서 그 맥클루어의 주장이 또는 맥클루어의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 포인트가 이 부분이지. 매체는 메시지다, 매체는 내용을 애초에 가지고 있다, 담고 있다라는 의미야 지금. 됐지? 그래서 2단락 인간의 사고가 매체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자 얘들아.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한 개 차이점만 있다 얘들. 요거 봐라. 요거랑 요거 차이점 좀 두고 읽어줄래? 사고 나오는데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매체는 그 매체가 우리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체라고 적혀 있지. 근데 얘는 사고를 결정한다 요런 이제 의견을, 얘는 우리의 활동 또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체라고 말을 했지. 하지만 맥클루어는 뭐라 그래? 매체가 인간의 사고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거야 지금. 이해됐나? 자, 2단락 가보자.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점점점 갈수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줄 거야. 자, 맥클루어는 매체 자체를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은 중립적 도구라고 보는 태도야말로 기존 매체론이 지닌 가장 근본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기존 매체론에서는 콘텐츠를 너희는 이제 한글로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 그 내용을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 등으로 한정을 했고, 그 콘텐츠를 담기에 적절한 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고, 하지만 역점 나오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기존 매체론의 특성에 관한 정보가 쭉 나열됐어. 그래서 기존 매체론은 첫 번째 일단 저거 매체를 중립적 도구라고 봤고, 그 밑에 기존 매체론에서의 콘텐츠를 정보와 지식으로 한정했고, 그 콘텐츠, 그 내용을 담기에 적절한 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매체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매체는 단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용이 제일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콘텐츠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를 쓸까만 중요하게 여겼다 이거지. 됐나? 이게 바로 기존 매체론이야. 하지만 역점 나오면서 이 맥클루어는 기존 매체론과 대비되겠지.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 즉 콘텐츠를 담고 있는 매체 자체가 지닌 의미에 주목했다. 자, 매체 자체가 지닌 의미에 주목한 거다. 원래는 뭐였다고? 매체보다는 내용의 중요도를 훨씬 더 많이 뒀다면은 맥클루어는 매체 자체가 지닌 의미 자체에 주목을 했다고. 그는 콘텐츠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기는 주지만 인정을 해. 매체는 어떤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 중요한 말, 결정한다. 뭐다? 수동적이 아니라 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가 콘텐츠를 결정하는 거지. 그럼 콘텐츠보다는 매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매체에 의해 콘텐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까지 했다. 됐나? 자, 밑줄 쳐봅시다. 그 뒤에 콘텐츠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지만 매체는 뭐 해줘? 어떤 게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 결정도 할 수 있고, 그 밑에 콘텐츠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 이게 그 맥클론이 생각하는 매체의 기능이지. 예컨대 예시,
편지지에 인쇄되어 전달된 사랑한다라는 글을 읽을 때와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휴대전화로 전달된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읽을 때를 비교해보자. 두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왜? 사랑한다, 사랑한다인데 매체에 따라 콘텐츠의 해석에 활용되는 감각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고 왜? 제일 처음에 편지지에 인쇄되어 전달된 사랑한다는 시각만 필요로 하는데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휴대전화로 전달된 사랑에는 청각과 시각을 둘 다 쓰는 거지. 그렇게 감각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고 이로 인해 매체 사용자가 받게 될 감동도 달라진다. 맥클로어는 바로 이런 이유로 매체가 달라지면 콘텐츠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됐나? 그래서 여기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예시일 뿐이었지. 근데 우리의 이해를 돕는 굉장히 중요한 예시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매체가 달라지면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사랑해만 말하나? 아니지. 사랑해라는 그 의미는 똑같은데 그게 잘 봐. 감각도 다르게 감각의 종류가 그리고 감각의 정도와 다르게 이 사랑해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고 또 감동도 달라지니까 감동이 달라졌다는 말은 이 컨텐츠가 달라졌다고 주장을 한 거야 지금 맥클로언이. 이해됐지? 그래서 요게 맥클로언이 생각하는 그 매체의 기능이야. 넘어가 볼게. 또 맥클로언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인식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또 나온다. 요거 있지? 우리 1단락에서 하기로 한 거지. 보시면 1단락에서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인간의 사고를 결정한다가 지금 2단락에 나왔지. 인간의 사고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식체계가 바뀌지 매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식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표현 문자와 상형 문자는 동일한 정보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로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얘들아 그 매체에 대해서 계속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 인식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피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단락 전체가 이제 표현 문자나 상형 문자의 예시거든.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단락이야. 자, 표현 문자 나온다. 특성. 자, 그런데 표현 문자는 지시 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추상적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형 문자는 도상처럼 지시 대상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너무 명확한 역접이지. 그래서 지만을 사이에 두고 표현 문자는 지시 대상과 관련이 없는 추상적 상징인데 상형 문자는 지시 대상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요거 두 개 대비하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요 표현 문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표현 문자가 영어야. 영어 보면은 뭐 A, B, C, D, E 있는데 그게 어떤 사물이나 우리의 뭐 발음 기관을 본뜬 게 아니지. 그냥 A는 아 또는 뭐 이런 걸로 발음하자고 그 서양인들끼리의 약속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다 아나 그 어로 발음하는데 그게 이제 추상적 상징이란 말이야. 왜? 그 문자의 발음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 근데 상형 문자 생각해봐. 상형이 뭐야?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본뜬 거잖아. 본떠서 적었기 때문에 얘는 그 대상과 글자가 유사하겠지. 왜? 글자는 그 대상을 본뜬 거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표현 문자랑 상형 문자는 이런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야. 됐나? 그 다음 자, 인식 체계의 측면으로 볼 때는 표현 문자는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의 의미가 분리되어 있다. 자, 난 별표를 칠 거야. 요거는 비문학 읽을 때 팁이다 얘들아. 요거 봐봐라. 내가 왜 별표를 치냐면 애초에 난 3단락 첫째 줄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면 반응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었어. 어떤 정보? 인식체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집중해야지 마음먹고 있었다고. 드디어 나왔잖아. 인식체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 글의 핵심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인식체계 측면에서 보면은 표현 문자는 어때? 기호와 제시하는 대상의 의미가 분리되어 있다. 얘랑 얘 같은 말이다.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소실의 주장처럼 알파벳과 같은 언어체계는 아까 말했지. 영어 알파벳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반면에 같은 말 상형 문자는 그림처럼 나름대로 대상을 재현하고 있고 즉 다른 말로 보다 지시 대상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그 뒤에 현실 세계와 조응하고 있다. 현실 세계와 조응한다.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 대비되겠지 얘들아? 맞나?
그러므로 상형 문자라는 매체로 인식된 세계와 표음 문자라는 매체로 인식된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맥클루언은 매체가 달라지면 곧 우리 인식 체계도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요까지가 3단락의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표음 문자랑 상형 문자의 차이점으로만 생각을 그래서 여기 보이는 3단락에는 그 표음 문자랑 상형 문자의 그 특징과 차이점으로만 인지를 하지 말고 왜? 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은 진짜 이 글의 본질인 매체랑 연관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는 하되, 이해됐나? 이걸 갖다가 매체로 옮겨가지고 매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표음 문자랑 상형 문자의 특징이 아니라 이거야. 매체가 달라지면 우리 인식체계도 달라진다. 왜? 상형 문자, 표음 문자 예를 드니까 상형 문자로 인식된 세계랑 표음 문자로 인식된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나? 넘어가 볼게. 그 다음. 자, 맥클루언은 자신의 저서에서 매체를 기술과 동의어처럼 사용했다. 그러니까 매체랑 기술이랑 똑같다는 거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구조가 나타난 것처럼 매체의 변화가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 내가 원하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기억하고 있나? 1단락. 이거. 여기 있네.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 마지막이지,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았던 게 여기야. 사회 구조 때문에 이제 사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보이나? 그래서 체크해볼게. 매체의 변화는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또 예든다. 전화라는 기술 곧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일반 회사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졌다. 즉 뭔가 사회 질서랑 의사소통 체계가 달라진 거지. 뭐 때문에? 전화라는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후 하급 회사원들은 관리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식사 시간에만 전화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퇴근 후 가정에서도 전화에 시달리게 됐다. 전화로 인해 사생활이 위협받게 되었고 차츰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구조가 일방 전달식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밑줄 칠게.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구조가 일방 전달식으로 변화하게 됐다. 이처럼 맥클루언은 전화로 인해 사람들의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말. 전화라는 매체 자체가 사회적 의미를 갖는 내용이며, 다시 말한다. 매체 자체가 뭐다? 내용이다. 매체가 내용이며 새로운 사회 질서와 의사소통 체계를 의미하는 보이제 메시지다. 뭐가? 매체가 곧 메시지다. 이거 일다르게 나왔었지. 매체가 곧 메시지라고 한 거. 그래서 매체는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 바꿔버리잖아 지금. 됐나? 요까지가 1단락에서 그 서술하기로 한 내용의 전체야. 마지막 단락 보자. 자, 맥클루언은 매체를 크게 핫미디어랑 쿨미디어로 구분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분류의 방식이 나와버렸지. 그러면 또 핫미디어, 쿨미디어 차이점 쫙 나오겠지. 쳐볼게. 핫미디어란 고밀도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고. 여기서 고밀도란 정보로 가득 차있다. 쿨미디어란 핫미디어의 반대로 정보의 양이 적은 매체를 뜻한다. 정보가 굉장히 적다는 거지. 여기서만 생각을 해도 고밀도의 정보는 우리가 그거를 다 받아들이기에 급급한데, 저밀도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양이 적으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적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걸 갖다가 자기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그 정보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사고를 쓸 수밖에 없지. 그래서 뒤에 나온다. 두 미디어는 수신자가 정보에 관여하는 방식과 태도에 의해서도 구분이 된대. 한 미디어는 그 전에 기준 좀 칠게. 방식과 태도에 따라 나눠볼게. 한 미디어는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로 한 미디어의 수신자는 이미 주어진 정보를 딱 나오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수신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돼. 반면에 쿨미디어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쿨미디어의 수신자는 고도의 인지 능력과 집중력을 발휘해 부족한 정보를 지가 채워나가야 된다. 다른 말로 얘랑 반대말 적으면 되겠지. 능동적으로 하면 되겠지. 능동적으로. 이처럼 한 미디어는 수신자가 주어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지만 같은 말 수동적. 쿨미디어는 수신자가 능동적. 같은 말
미디어의 정보 전달 과정에 개입하고 심지어 정보를 생성하는 데까지 참여를 한다고. 같은 말이지만 밑줄 좀 쉽게. 이처럼 한 미디어는 수신자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지만 쿨미디어는 수신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또 정보를 생성까지 한다. 한편 매클로우는 의사소통 구조를 외파적 구조랑 내파적 구조로 구분을 했다. 한 번 더 나눠주네. 외파는 폭발의 진원지가 있고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를 의사소통에 딱 적용하면은 어떤 정보의 진원지가 있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주변으로 전달되는 형태에 조응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 체크해볼게. 적용하면 일방적이라는 말. 일방적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수신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겠지. 일방향으로 가니까. 반면에 내파는 특정한 폭발의 진원지가 없고 어느 곳이나 폭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이나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발신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지. 또 이를 의사소통 구조에 적용하면 수신자가 다른 정보 생산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거나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등 정보의 생산에 직접 개입하며 누가? 수신자가 정보의 생산에 직접 개입하며 정보의 중심도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다? 능동적일 수 있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지금. 매클로원의 관점으로 보면 한 미디어는 외파적 구조에 적합하고 쿨미디어는 내파적 구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까지야. 됐지? 그 다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매클로원의 이분법은 자의적 또 여러 성격을 지닌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특정 매체를 한 미디어 혹은 쿨미디어로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지만 의의가 있다 하고 끝이 난다. 한계랑 의 말하고 끝이 나지 얘들아. 됐나? 그러면은 요거를 설명을 조금 빨리 했는데 뒤에 그 판서를 하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줄게. 넘어가자. 정리가 끝났거든. 1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1단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 뭐 적을 사람 지금 정지하고 적어라. 됐지? 자, 그래서 1단락 보시면 그 매체의 정의에 대해서 기존의 그 일반 사전적인 정의랑 매클로원이 말하는 매체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위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야. 작용을 전하는 물체 수단 또는 감각 활동과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정도가 이제 매체의 정의였는데 그 뒤에 매클로원은 이 매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매개 도구가 아니라고 했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지. 즉 매체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매체를 엄청 부각시키지. 그래서 그 밑에 매체란 뭐다? 직접적인 그래서 매체란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 말과 글도 매체가 되지만 간접적인 거, 예를 들어 옷, 음악 뭐 그런 것들도 매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1단락의 마지막 줄 보시면 그 매체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게 매체는 사고를 결정한다. 매체는 인식 체계를 변화시킨다. 매체는 사회 질서를 변화시킨다라고 언급을 했지.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본론이 전개되고 있었어. 그래서 이 단락은 사고를 결정하는 단락이었어. 기존 매체론 입장에서는 매체는 그냥 중립적 도구일 뿐이다. 또 콘텐츠는 내용은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으로 한정을 시켜놨다는 말이야. 하지만 매클로우는 조금 다르게 하지. 매체는 중립적인 게 아니라고 말을 해. 왜? 매체가 콘텐츠를 결정하고 매체가 콘텐츠의 의미 변화도 유발하니까 절대 매체는 중립적인 게 아니라고 말을 한 거야. 이게 2단락이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를 결정한다라는 거지. 넘어가 보자. 그래서 3단락 가시면 표현 문자랑 상형 문자 예시를 들면서 우리의 인식 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가져와. 표현 문자는 지시 대상과 문자가 관련이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기호랑 대상의 의미가 완전 동떨어져 있어. 또 표현 문자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 추상적인 상징일 뿐이라서 현실과 언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 하지만 상형 문자 같은 경우에는 지시 대상과 문자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호랑 그 대상의 의미가 어느 정도 조응한다. 그래서 적혀있지. 구체적이고 예에 비해서 현실과 언어가 조응한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냐 했을 때 상형 문자로 이해하는 세계와 표현 문자로 이해하는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게 3단락이었어.
그리고 4단락은 사회 질서를 매체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인데, 일단 매체가 변화하면은 우리의 의사소통 체계가 변하고 사회 질서도 변한데, 여기까지만 하면 납득이 안 될까봐 밑에 예시를 들어주지. 전화의 등장, 핸드폰 등장으로. 전화가 등장하면서 이제 일방 전달식 의사소통으로 사회가 변했다는 거야. 변했다는 거. 즉, 매체 자체가 의미를 가진 내용이자 매체 자체가 그 자체로 내용을 가진 메시지라고 표현을 했어. 이해됐나?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내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국어 시간에 그 언어와 매체 교과서 배울 때 뭐 뉴스나 신문 같은 게 일방향 매체고, 그치?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아프리카 TV 같은 인터넷 방송이나 또는 이런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그 쌍방향 매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교과서에 나온 그 매체의 특성과 지금 매클론이 말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매클론이 말하는 이 그 일방 전달식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내가 직장의 상사랑 의사소통이 하기 싫어도 걔가 걸면은 나한테 뭐야 무조건 발신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 내가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인 것 같아. 됐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가 변했다는 거지. 근데 내 생각해봐라. 핸드폰이나 전화가 없던 시대에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치? 편지를 쓴다는 말은 뭐야? 즉시 내 정보를 전달할 수 없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야 되고, 막말로 걔가 편지를 딱 보냈는데 이사각건 없으면 전혀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나? 그러면 이제 수신자 입장에서는 내가 얘랑 이제 더 이상 소통을 하기 싫어. 담을 쌓고 싶어. 담을 쌓고 싶으면은 그냥 그 편지를 받고 씹으면 돼, 그냥. 뭔지 알겠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근데 뭐 확실히 나도 이게 왜 일방 전달식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되진 않는다. 그치? 그 다음 일단 뭐 5단락 넘어가 보자. 5단락과 6단락 정리한 거 보자. 자, 5단락은 매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두 가지가 있었지. 한미디어랑 쿨미디어. 그래서 얘는 여기 내가 적어놓은 1, 2, 3, 4가 딱딱 1은 1식, 2는 2랑 3은 3이랑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한미디어는 일단 고밀도의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말하고, 수신자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정보를 다 이해하기도 벅차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 이거지. 세 번째, 수신자는 정보 생성에 참여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웹파식 의사소통이랑 이제 매칭이 된다 그랬어. 왜? 웹파식 의사소통은 정보의 진원지가 존재하고, 즉 발신자가 딱 정해져 있고 수신자가 정해져 있고 일방향으로만 가는 걸 갖다가 웹파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한미디어랑 연결을 시켰지. 두 번째, 쿨미디어는 정보의 양이 적어서 저밀도라고 하지. 저밀도의 정보.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 정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맥락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정보를 채워나가야 되거든. 채워나간다는 말 자체가 뭐야? 정보 생성에도 수신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전달 과정 생성에. 그래서 이걸 뇌파식 의사소통과 연결을 지었는데, 뇌파식이 뭐냐? 특정한 진원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즉 특정한 발신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신자가 정보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지. 됐나? 그리고 마지막 6단락은 뭐 이런 뭐 한계, 매클루언의 한계랑 의 나오면서 글이 끝났다. 됐나? 그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그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지문은 기존의 지문과는 다르게 1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완전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앞을 이해해야 뒤를 이해할 수 있고 뒤를 이해해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별개의 단락으로 각각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게 너희가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훨씬 더 이득이야. 그래서 문제를 낼 때도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무조건 한 개 나와야 되지. 한미디어랑 쿨미디어 차이점 무조건 나와야 돼. 요거 하나랑 아까 2단락 따로 한 개, 3단락 따로 한 개, 4단락 따로 한 개 넣어놓으면 돼. 어찌됐든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내용은, 매체는 매쿨론이 생각하는 매체는 엄청나게 뭐다? 영향이 크고 매체 자체가 메시지다. 매체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야. 기존은 그렇지 않았는데 매체는 단지 뭐다? 정보를 전달하는 그 연결해준 연결다리 역할만 했지만 매쿨론한테는 그 자체가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요 글의 특징이다. 됐나? 그러면은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 보러 넘어가자. 문제 보러.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그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있지. 이런 문제 보면은 왜 답을 찾을 수 없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뭐다? 윗글에 나온 거 골라라, 나오지 않은 거 골라라.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문제 유형을 자꾸 다르게 질문을 하니까 애들이 다른 유형인 줄 아는데 똑같은 거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윗글에 안 나온 거 고르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1번은 한 개 마지막 단락이 있었지. 3번에 기존 매출이 어떤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했을까? 그 1단락 쪽에 있었지. 기존 매출이 그 범한 오류에 대해서 맥클루언이 지적을 했고, 4번은 매체랑 콘텐츠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파악했을까? 어떤 연관성? 요것도 몇 단락이 있었냐면 앞에 보시면 매체 콘텐츠 어디 있어? 이것도 2단락이 있었네. 콘텐츠랑 매체 보이지? 그래서 이런 연관이 있다라고 했었고, 5번은 외파랑 내파로 분류한 기준은 해서 마지막 단락이 있었지. 외파, 내파 분류한 기준. 의사소통 구조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분류 기준 했냐면은 요걸 갖다가 한 미디어랑 쿨 미디어로도 분류했고 완전 대비를 시켜가지고 폭발의 시너지가 있냐 없냐로도 대비를 했었지. 어쨌든 답은 2번. 미래에 어떤 매체가 등장할 것을 예상했을까? 맥클론이 미래에 뭐가 나오겠다 이런 말 안 했잖아. 그래서 쉽게 2번이었고, 2번 문제는 맥클론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지. 답 3번이었어. 문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문자로 인식하는 현실 세계는 동일하다. 이건 너무 쉬웠지? 아까만 해도 상형 문자랑 표현 문자 예를 들어서 상형 문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그 표현 문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건 다르다고 했었어. 그래서 답이 3번이고, 3번 문제 A를 참고할 때 맥클론 입장에서 가에서 마에 대한 보인 반응하고 있어. 답은 5번이었어. 일단 마부터 읽어볼게. 마. 소설가는 작품이 한 번 출판되고 나면 그 내용을 바꾸지 않지만 웹툰 작가는 독자의 반응을 수용하여 다음 회에 처음 기획과는 다른 내용을 싣기도 한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웹툰 작가는 일방향으로 막 쏘아대는 게 아니라 독자의 반응을 수용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5번 보면은 소설과 달리 웹툰은 독자의 반응을 수용하여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는 점에서까지는 있는 내용이고, 웹툰은 독자가 정보 생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웹파적 구조에 적합하다 하면 안 되지. 이건 오히려 쿨미디어에 가까워야 되잖아. 그래서 내파적 구조에 적합하다 해야지 이제 답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네. 4번에 기획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건데, 기획 보면은 자,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담겨 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맥클루언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 맥클루언의 관점.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3번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고와 사회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 아까 이 글 전체를 관통도 하고 있었고 사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 그 전화 예시를 들었었잖아. 그래서 답이 3번이고, 나머지 거는 나온 게 없지. 특히 2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 감각적 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이게 둔화된다는 말은 없었어, 얘들아. 어쨌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됐지? 자, 그러면 사회 8로 넘어가자. 자, 사회 8을 봅시다. 사회 8은 내가 보기에 아까 말했듯이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었고, 이 지문은 막 암기보다는 이 표를 진짜 잘 해석하느냐, 그리고 지문에 나온 그 정보들을 표에 잘 대입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느냐가 크게 관건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암기할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나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수업을 할 테니까 너희도 최대한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해봐라.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 문제 푸는 데는. 자, 1단락부터 보자.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는 완전 경쟁 시장이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깎아주세요. 안 돼. 좀 더 비싸게 사주세요. 안 된다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 품질이 완전 똑같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완전한 정보, 어디에서 싸게 팔고 어디에서 비싸게 파는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아, 완전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현실처럼 완벽한 정보를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1,000원에 팔고 서울에서는 2,000원에 파는 게 가능해. 왜? 소비자는 이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 가장 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거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정보를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짓말 못 치겠지. 조금 더 싸게 받는 것도 안 되고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안 돼. 왜? 바로 들키니까. 이해됐지?
그러므로 상품의 질이나 광고 등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야. 경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단 언제만.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가격 이외의 우리처럼 지금 광고를 한다든지 우리 상품이 이렇게 더 좋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또 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까지야. 그러면 여기까지 읽은 게 다 뭐다?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현실에는 없지만 그런 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시장의 특징을 총 5가지로 나열을 했지. 그래서 우리도 넘버링을 하면서 넘어가 보자. 자, 완전 경쟁 시장에 관한 글이었는데 그 뒤에 첫 번째 특징 이거. 판매자나 구매자나 형성된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뒤에 상품은 완전히 동질, 품질 똑같고 그 뒤에 경제 주체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도 필요 없어. 경쟁 따위도 없다. 또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도 존재하지 않아.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에 교란 요인이 생기면 단기 조정이랑 장기 조정을 통해서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조건이 있어 얘들아.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에 말이야. 그 균형 상태에 교란 요인이 생기면 균형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고.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말이야. 시장은 뭘 통해? 두 개의 별표 친다.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을 통해서. 단기 조정 말 그대로 단기간 조정, 장기는 뭐 긴 기간 조정이겠지. 어쨌든 얘들 둘을 통해서 균형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지. 그 뒤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을 현실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의 형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된다. 뭐 뒤에는 쓸모가 없네. 어쨌든 이 글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2단락.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제부터는 단기 조정 단락 스타트.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었어. 여기는 P라고 적혀있네.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은 그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까 1단락에 나왔던 정보가 그대로 나온 거야 얘들아. 1단락에 아까 뭐 있었냐면 판매자랑 구매자가 모두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P라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면 우리 기업의 제품은 P에 판매하는 거야. 따라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격 수준에서 쭉 그어놓은 수평선이 된다고. 이게 뭐다? 수요 곡선이 되는 거야. 수요 곡선. 왜? 이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이 가격에 살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지. 나도 이 가격에 쭉 이 사람들한테 팔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수평선의 Y축 값은 말이야. 요 P 말하는 거야 그냥.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 개의 수입을 뜻하기도 하므로 체크해 볼게.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 개의 수입을 뜻하므로 이 수평선은 한 개의 수입 곡선이 되기도 한데, 자, 한 개의 수입 곡선 적혀 있지. 근데 요렇게 보지 말고 한 번 더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걸 이해해봐. 한 개의 수입 곡선의 정의는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내 제품을 한 개 더 생산함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이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뭐 인형을 5개 생산했는데 5개 생산해서 판매하고 나니까 10,000원의 이윤이 남았어. 내가 6개를 생산하니까 12,000원이 남았어. 그럼 여기에서 이 인형에 대한 한 개의 수입은 2,000원인 거지. 한 개 더 생산함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이 2,000원이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봐봐. 이 가격도 되지만은 한 개의 수입을 뜻하기도 한데, 즉 내가 잠깐 밑에 공식을 적어보면은 5개 팔았을 때 10,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6개 팔았을 때 12,000원의 수입을 올렸다면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나의 한 개 수입은 2,000원인 거지. 근데 우리 지금 계산해 볼 수 있잖아. 내가 5개에 10,000원에 팔았던 거는 이 상품 한 개당 개당 가격이 2,000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상품의 가격과
나의 한기 수입이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냥 똑같아진 거라고. 요게 곧 나의 한기 수입이야. 이해됐지? 계속 읽어볼게. 시장의 형태랑 관계없이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유는, 자, 기업의 이유는 한 개의 수입과 한 개의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가 된대. 무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한 개의 수익 곡선과 한 개의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량 Q를 결정한다. 자, 이윤 극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 한 개의 수익 곡선, 한 개의 수익 곡선 봐볼까? 한 개의 수익 곡선 P 요거과 한 개의 비용 곡선 여기 있지? 요거가 교차하는 요 C 지점에서 생산량 Q를 결정하게 된대. 그러면 P랑 즉 수요 곡선이랑 한 개의 비용 곡선이 만난 이 지점은, 즉 Q를 생산하는 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됐나? 여기서 이 기업의 이윤이 한 개의 수입과 한 개의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된다는 말을 이해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줄게. 잘 봐. 자, 어떤 기업이 상품을 10개만 생산했을 때랑 한 1000개 생산했을 때는 그 제품의 가격이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10개 생산했을 때는 이 제품의 가격이 비쌌다가 100개 생산했을 때는 이 제품의 가격이 조금 더 싸지잖아. 다른 말로 따져볼게. 10개를 생산했을 때는 10명만 이걸 살 수 있지만 100개를 생산했을 때는 100명이 이걸 살 수 있다는 말이야. 자, 이거를 알고 한번 봐봐. 자, 내가 10개를 생산해서 100개를 생산해서 그 다음 1000개를 생산해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 생각해보자. 자, 그럼 내가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우리 제품의 가격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니까 낮아지겠지만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반면에 이 제품의 공급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거를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더 늘어나지.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비싸서 이 제품을 안 사다가 점점점 싸지니까 이 제품을 사는 사람도 나오잖아. 이해됐나? 그러면 결국 제품의 가격이 점점 내려갈수록 이 제품을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우리 제품을 내가 무한대로 너무 많이 생산해버리면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 제품의 가격이 싸지는 시점이 온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00원인데 이 제품을 하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이걸 90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이해됐나? 근데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손해인 거지. 만드는 게 손해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만드는 게 이득이냐면은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랑 요거를 판매에서 얻는 이득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쫙 생산을 해주는 게 기업의 이유는 최고가 돼. 최고. 왜? 모든 소비자에게 우리 물건을 다 팔 수가 있거든. 이해됐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다, 얘들아. 됐나? 넘어가 볼게. 그 다음 단락은 원래 이 그림이 없는데 내가 이제 너희 그림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매 장마다 똑같은 표를 넣어놨다, 얘들아. 같은 표야. 자, 단기 조정을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또 하나의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인데, 자, 이제부터 아까 한 개 비용이랑 수요 곡선은 다 봤었지? 이제 요 평균 비용 곡선 보겠다는 거야. 평균 비용은 말 그대로 한 개 생산하는 비용을 얘기를 해. 즉, 체크할게. 즉, 선분 CQ의 길이, 여기서 말하는 CQ 요거다. CQ의 길이가 상품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하고, 맞지? 근데 너희 길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P라고 보면 된다. P라고 보면 돼. 가격을 뜻하고 어쨌든 이게 BQ, 요 BQ의 길이가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을 뜻해. 맞지? 이게 생산 비용을 뜻하므로 상품 한 개를 팔면 선분 여기 CB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전체 CQ 뭐다? 가격. 이 상품의 가격에서 내가 요거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빼면은 진짜 내 이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이 CB의 길이는 이윤을 뜻하는 거다, 얘들아. 이렇게 구한 상품 한 단위당 이윤 CB에다가 그거를 몇 개 판매했는지 곱한 값이 기업의 이윤으로 정립이 되고, 그거는 구하면은 직사각형 PABC가 된다고. 그래서 Q 곱하기 CB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야.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 그런데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서 생각해봐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라 하면 얘들아 한 이쯤 되는 점이지. 이쯤. 이 점보다 시장 가격이 낮대 한
여기로 정해볼게. P라고 여기 정해볼게. 낮아서 기업이 손실이 불가피할 때 이거 이점이면 왜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한지 봐봐. 무슨 말이야 이게. 내가 이 상품을 한 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이만큼인데 내가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 가격은 여기라면은 요 사각형만큼을 손해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아야 되잖아. 지금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말이지. 기업은 생산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돼. 이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손실을 보면서 생산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그냥 생산 그만두면 된다고. 근데 이 도대체 이 매몰 비용이 뭐냐? 마킹 부분 하고 넘어가자. 그런데 뒤에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이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아서 손실을 입으면은 기업은 이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되지. 근데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중단하는 거야. 이 매몰 비용이 뭐냐면은 이런 걸 얘기해. 내가 카페를 차린다고 했을 때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내가 산 그 가구들 그리고 뭐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커피 머신 비용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카페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이거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매몰 비용이라 그래. 매몰 비용. 이해됐나? 근데 매몰 비용이 얘들아 너무 큰 경우에는 설사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생산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만두면 난 더 큰 손해거든. 매몰 비용이 엄청 크다면 말이야. 근데 매몰 비용이 없으면은 당장 그만둬도 되지. 이거를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입을 손해가 없으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림 1에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가격을 생산 중단 가격, 여기 적어 놓으면 되겠지. 요 점 보이지? 요 점. 여기 A 밑에 있는 점 보이지? 여기. 요 점. 요게 바로 뭐다? 생산 중단 가격이야. 즉 가격이 이 P에서 내려오다가 이 점에 딱 걸치게 됐을 때 기업은 뭐다? 여기서부터는 생산 스탑이야.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예 생산 안 하고 여기가 결정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 결정하는 곳. 이 위로 오면은 생산해도 되고 이 밑으로 가면 생산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저점에 해당하는 가격을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가격이 이 생산 중단 가격보다 높을 때에 하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고. 왜? 적어도 내가 팔려면은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팔 때 파는 가격이 비싸야지 내가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다음 단락 가보자. 자, 이상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보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이제는 공급 곡선을 도출해보자. 수요 곡선은 일자였고, 우선 가격이 평균 비용은 곡선의 최저점, 다시 체크해볼게.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여기 찍었다 여기 찍었다 여기 보다 낮으면 아까 말했듯이 기업은 생산을 그만할 것이므로 공급량은 0이야. 여기점. 즉 이 구간에서 공급 곡선은 수직축을 따라 올라가는 선분의 모양을 갖는다고. 어디까지? 요 점 밑에서는 수직축을 따라 올라가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반면 역접 나오지. 역접.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으면 말이야. 이제는 요 점 위에를 본다. 위에 높으면 가격과 한 개의 비용이 교차하여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 우리 아까 1달락에서 했던 거야. 1달락이 2달락인가? 잘 봐. 가격과 한 개의 비용이 교차하는 요 아까는 시점이었지. 어쨌든 이 시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고. 즉 뒤에 읽어볼게.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한 개의 비용 곡선 위에 한 점의 높이로 주어졌을 때, 즉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해서 요 곡선 위에 점으로 주어졌을 때 공급량은 바로 그 점의 수평 축성의 거리와 같아진다. 얘들아, 요 점이 그 가격이 여기라고 셈치면은 공급은 요쯤 되겠지. 요쯤 되겠고, 계속 해볼까? 요쯤 이쯤 이렇게 되잖아. 쭉쭉쭉쭉.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량은 그 점의 수평 축상의 거리랑 똑같다고. 뭐 어렵게 말했지만 그냥 그 말이야. 이를 통해 가격이 평균 비용의 곡선의 최저점보다 이 높은 구간에서는 한 개의 비용 곡선이, 이 한 개의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고. 자, 요 선이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이 돼. 이유가 있잖아, 얘들아. 내가 굳이 한 개 그려볼까? 자,
자, 내가 가로로 그은 선 쭉쭉 봐봐. 이게 이제 내가 가격이라고 셈쳤을 때 가격이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점이라 치자. 그러면 얘랑 누구랑 만나야 돼? 얘랑 이 한계 비용 곡선과 만나는 요거 있지. 내려와 볼게. 요렇게 내려서 이 점에서 생산량 결정해야 하는 게 내가 최고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점도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 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촘촘히 계속 이제 이 가격을 촘촘하게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결국 뭐야? 큐큐큐큐큐큐큐 돼가지고 공급곡선이 결국 이거랑 똑같아지게 된다고. 우리는 요점에서 결정하고 요점에서 점점점점점점점 하다 보면은 결국 뭐다?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공급곡선은 쉽게 정리하자면 여기에 있는 보이지? 생산 중단 가격 이상이 된다면은 여기 있는 한계 비용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단 생산 중단 곡선 밑에부터는 이 곡선 여기 밑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그게 방금 읽은 요 단락의 그 해설이야. 그 다음 넘어간다. 자, 완전 경쟁 시장 안의 기업들이 양이나 음의 이윤을 갖는 단기 상황, 즉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는 상황은 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겠지. 즉 어떤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양의 이윤을 보고 있다면은 다른 기업도 그거를 챙기기 위해 들어올 거고, 음의 이윤을 보고 있다면은 음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은 판매하던 기업이 이 시장에서 이제 이탈하겠지.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는 별다른 교란 요인 없이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장기 균형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뭐가? 진입과 이탈이 계속된다고. 언제까지? 균형 상태가 될 때까지. 빠질 놈은 빠지고 들어올 놈 들어와서 쭉 가다가 이제 빠지는 놈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만약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선택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런 기업이 존재하면 장기 균형 상태가 될 수가 없다. 왜? 모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든 생산량을 줄이게 될 건데, 이렇게 극대화되지 않은 기업이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장기 균형이 될 수 없다고.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이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네모칠게. 왜? 이제부터는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나올 거야.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어야 돼. 즉 더 이상 이거 이상 이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윤이 최고치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절대 안 움직이겠지.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이윤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 기업들이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그 다음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돼.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돼.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맞아 떨어져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조건도 필요하다. 즉 내가 100개를 생산하면은 딱 그거 살 사람이 100명이 있는 거야. 딱 매칭이 되면은 이렇게 장기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고. 장기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고. 됐지? 자,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단락 가보자. 자, 그림 2를 참고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계의 수입과 한계의 비용이 같아져야 된다 적혀있지. 우리가 했었다. 첫 번째 조건 만족하려면은 적어볼게.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계의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까 했듯이 완전 경제 시장에서 얘들아 한계 수입은 뭐랑 똑같다 그래서 한계 수입은 가격과 똑같다 그랬지. 한계 수입이고 가격이지. 그래서 가격과 한계 수입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계 수입은 곧 가격이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요 가격이 장기 한계 비용과 같아야 된다고. 뭐 이 공식이잖아. 그냥 완전 뭐 설명 안 해도 똑같지 그냥. 이럴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또는 장기 균형 시장이 이루어진다고. 그 다음 해볼게. 다음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인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없기 위해서는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된다. 이거 아까 앞에 나왔던 거고. 이는 각 기업이 가격은 평균 비용의 관계를 만족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뭐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과 이 제품을 한 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쭉 생산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 그런데 이윤이 0인데도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뭔데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쓴이가 대놓고 질문을 해주는 거지. 대신 어떤 거? 야, 어떤 기업이 생산을 계속 하는데 그 기업이 이윤이 0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기업은 도태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왜 이득도 없는데 왜 자꾸 생산하는 건데? 라고 묻는 거지. 거기에 대한 답이 그 밑에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잘 봐.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래. 요거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옆에 잠깐 적어줄게.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다 얘들아.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윤은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래. 그리고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 자, 그리고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 뒤에 봐봐.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 수익이 또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정상이윤이라 부른다 했으니까 여기 갈로 쳐볼게.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 다시 말하면 정상이윤 말하는 거지. 이 정상이윤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내가 적어볼게 얘들아. 그럼 이 기회비용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A라는 어떤 비용도 있겠고 플러스 B의 비용도 있겠고 하다가 이런 비용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정상이윤도 있다고. 정상이윤이 이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내가 이렇게 적어놨다 얘들아. 그래서 잘 봐. 이윤이 0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윤이 만약에 0이라면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과 여기가 바로 이거야. 기업이 생산활동에 들인 이게 들인 비용이야. 들인 비용과 정상이윤 여기 있지. 정상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수입을 올려야 되지. 너무 쉽잖아. 수입과 이 모든 금액이 똑같아야지 얘 빼기 얘 하면 0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나? 이렇게 정상이윤을 얻는 기업들은 도태될 이유가 없대. 도태될 이유가 없대. 이해됐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의 세 번째 조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시장에서나 충족되어야 할 세 번째는 어떤 충족되어야 할 일반적 균형의 조건이다. 그림 2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P가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 G의 높이와 같을 때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장기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G점이 바로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는 점이야 얘들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표에서 한번 찾아보면 얘들아 첫 번째 조건 봐봐라. 첫 번째 조건이 조건인 이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 같아야 된다 보이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가격이 한 개의 비용과 같아야 되지. 그럼 이 가격이 여기 있는 한 개의 비용과 딱 마주치는 게 G점이잖아. G점. 그래서 G라고 말한 거고. 다음으로 두 번째 더 봐봐. 두 번째 보시면 각 기업이 가격은 평균 비용의 관계를 만족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하고 있으라 그랬지. 가격이 평균 비용, 또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과 만나는 점도 G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G점이 보이지? 가격이 이 G와 같을 때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서 장기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지금. 넘어가자. 자, 경제학자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는 측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경쟁의 대열에 뒤떨어지는 기업은 가차없이 도태되고 마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게 분명하다.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다. 특성 뭐라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거야. 됐나?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풀러 넘어가 보자. 1번 문제다. 윗글의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네. 읽어볼게. 답 5번. 기업들은 상품의 질 개선이나 광고 효과의 증진을 위해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이외의 요인은 경쟁 요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아예 없겠지. 완전 경쟁은. 넘어간다. 2번 문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조립을 업체들이 완전 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가정할 때, 자, 완전 경쟁이다. A라는 컴퓨터 조립 업체의 하루당 생산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자, 생산 비용. 컴퓨터 판매 가격은 한 대당 35만 원이고, 시설 등에 지출한 고정 비용 중 매몰 비용은 없다. 자, 매몰 비용 없는 거 중요하지. 평균 이용 비용과 이윤을 고려하며 A 업체의 생산에 대해 이해해보자. 자, 요거 한번 이해해보자, 얘들아. 한 개만 알려주면은, 여기 지금 한 대도 생산 안 했는데 지금 비용 50만 원 적혀있지.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정 비용이야. 그러니까 월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뭐 생산 한 개도 안 해도 월세는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대 생산함에 따라서 비용이 점점 늘어나지. 근데 여기 봐봐라, 얘들아. 이유는 늘어나지. 늘어나다가 갑자기 이 시점을 5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윤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윤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도 쉬웠던 게 답 3번이었는데, 자, 총 비용과 회사가 얻는 이윤은 반비례한 게 아니라 총 비용은 계속 늘었지. 늘었으면 반비례할 거면 이윤이 계속 줄어야 되잖아. 이윤이 계속 늘다가 줄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반비례한다고 볼 수 없지. 그래서 답이 3번이고. 그림 1을 참고하여 기획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 말했던 그 기획의 그래프는 공급곡선 그래프 얘기한 거지. 아까 대충 기억나는 건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가는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3번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가격이 높으면 한 개의 비용 곡선은 그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된다. 아까 우리 했던 거지. 딱 요거잖아. 평균 비용 곡선, 그러니까 보다 가격만 높아주면은 그 위로부터는 이렇게 한 개의 비용 곡선과 똑같아진다고, 공급 곡선이. 아까 설명 충분히 했다, 얘들아. 넘어갈게. 4번 문제.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보기에 독점 경쟁 시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크해 본다. 자,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파는 현상, 즉 상품 차별화가 있대. 기업들은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뭐한 등으로 자신의 상품을 다른 회사의 상품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비누를 할지라도 어떤 것은 냄새를 좋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 어떤 것은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자,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각각 자신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독점력을 보유하게 된다. 차별화된 상품들이 각각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 모양을 갖는다. 체크해볼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 모양을 갖는데, 독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양의 이윤을 얻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아닌 광고나 선전 등을 통해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같은 상품 차별화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는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충동 구매나 과대 광고 등 이런 뭐 단점도 있다라는 거지. 우선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는 게 이거야.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학교에서 경제 배울 때 쓰던 그 수요 곡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이거 가격이라고 셈 쳤을 때 가격이 높을 때는 수요가 적다가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런 거지 지금 이게. 됐나? 넘어가 볼게. 답이 2번이었어. 2번.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 차별화를 통해 대량 생산을 유발하는 부분 적혀 있는데, 이까지는 괜찮아. 상품 차별화가 있다는 거 괜찮지. 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상품의 품질이 똑같다 그랬어. 근데 상품 차별화를 통해 대량 생산 유발하냐? 이거 봐봐라. 이 중에 지금 대량 생산이라는 말이 없지 않나? 대량 생산이라는 말이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저건 말이 안 되겠지. 됐나? 5번 문제. 니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네. 니은의 의미. 자, 니은의 의미 가시면은 니은 요거다.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조건이었지. 그래서 보시면 정상 이윤은 없고 그 이상의 추가 이윤은 없는 경우, 아까 내가 요쯤에다가 그 공식 쭉 적어줬잖아. 그 밖에 비용은 있고 플러스 마지막에 정상 이윤이 있었지. 그래서 그 정상 이윤은 있는데 그 이상의 추가 이윤이 없어서 비용, 다시 말하면 그 수입 빼기 비용인데, 수입 빼기 비용이 있을 때 요게 수입과 똑같아지는 경우 있지. 그래서 이제 추가 이윤은 없다 이거지. 됐나? 그래서 추가 이윤은 0, 정상 이윤은 있다. 됐지? 여기까지 하고 정리 좀 해보자. 자, 얘들아, 판서를 다 끝냈는데 요거 한 번씩 설명을 해줄게. 1번 1단락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그 특징이 5개 쭉 나왔지.
뭐 5개는 뭐 내가 따로 설명할 거 없이 교재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1단락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시장은 균형 상태에서 교란 요인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불균형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 불균형에서 다시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을 통해서 돌아간다 그랬어. 이게 1단락 끝이야. 됐지? 2단락은 단기 조정 단락인데, 우선 첫 번째 가격에 대한 게 나왔지. 가격. 그 그림 1표에서 가격은 가격에서 일직선으로 쭉 그은 게 이제 수요 곡선이었고, 그 수요 곡선은 곧 한계 수입 곡선이라고 내가 지문 때 설명을 했다. 여기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말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공급을 결정하는 거야. 이해됐나? 다시 말한다. 내가 벌어들이는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그 벌어들이는 수입과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들어야 되는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이제 Q를 결정하는 거지. 됐지? 이게 2단락이었어. 기업의 이윤에 관해서 나왔는데, 기업 이윤은 뭐 어떻게 구하냐? 보시면 상품 가격에서 이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데에다가 총 판매량을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는 그 직사각형 영역이라 그랬다. 그래서 기업이 언제 생산을 하고 언제 생산을 그만할지 결정하는 게 바로 요 1, 2, 3번인데, 그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들면은 당연히 생산을 안 하고, 평균 비용보다 시장 가격이 높을 때만 생산을 지속하는데, 만약에 평균 비용과 시장 가격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잖아. 이 경우가 바로 생산 중단 가격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되면은 기업은 생산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의 이윤 부분이었고, 4단락은 공급 곡선을 도출해보자 이거였어. 그치? 생산 중단 가격 이하에서는 공급이 이거 한다는 게 아니야 얘들아. 공급이 이거 없다는 말이야. 공급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는 Y축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급 곡선이 나왔지. 근데 그 생산 중단 가격 이상부터는 즉 평균 비용과 시장 가격이 이꼴되는 그 지점 이상부터는 한계 비용 곡선이랑 공급 곡선이 똑같아진다고 했지.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놓은 거다. 어렵지 않지? 마지막 5단락에서는 장기 균형 상태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첫 번째 조건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 상태여야 된다 했었는데, 그래야 변화가 없다고. 그러려면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고 있으면 기업의 이윤이 최고로 극대화된 상태라는 거지. 그 다음 밑에 2번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없는 상태여야지만 장기 균형인데, 이러려면은 가격은 평균 비용인 상태여야 돼. 가격이 평균 비용과 똑같은 상태여야지만 이 조건이 만족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윤이 0인 상태거든. 이윤이 0인 상태. 근데 이윤이 0인데도 왜 기업이 도태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 공식 적어준 거 기억나지? 이윤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금액인데, 이 기회비용은 내가 진짜 들인 비용에다가 플러스 정상 이윤까지 포함하고 있는 금액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상 이윤이 있는 이상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정상 이윤은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지. 그래서 얘가 남아있는 이상, 즉 이윤이 0인 이상은 사업을 계속해서 해도 된다는 거지. 3번 이건 뭐 일반적인 경영 조건인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비슷해야 된다 또는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장기 균형으로 간다고 한다 얘들아. 됐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자.